안녕하세요, 윤송아입니다. 오늘도 코인 넘버원에서는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더리움의 향방에 대해 이야기하는 코인톡톡 이외에도요, 이번 주 눈여겨볼 코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가 블록페스타 현장에서 로저버를 만나봤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현장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블록페스타 2018에 나와 있는 오늘의 코인캐스터 김도연입니다. 오늘 이런 블록페스타에 처음 찾아봤는데요. 안에 어떤 느낌일지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되게 넓게 부스가 설치가 돼 있어요. 어려웠던 점은 아직 그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우리 사회 이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쟤 왜 저래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거는 조금 어려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네트워킹을 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서로 힘을 모아서 이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동반자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좋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부스들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부스를 좀 둘러보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넘어왔더니 여기 보세요. 짜잔. 이 안에 음식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푸드트럭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여기가 사실 세택이 근처에 음식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푸드트럭을 설치를 해놓음으로써 찾아온 그 관람객들에게 조금 더 간편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게 해준 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소고기 불초밥이래요. 심지어 최고급 소고기 불초밥. 그리고 이쪽 편을 보시면 이렇게 마실 거를 파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기본적인 카페 푸드트럭인 것 같고요. 저도 목말라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꼬치를 파는 푸드트럭이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테이블을 여러 개를 깔아놔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화제의 인물 로저버 씨가 계신데요. 여기 괜찮아? 괜찮아. Enjoy. Hey, hi. Hello. Do you remember me? Yes. From where? From Korea. I did the interview from Huobi Carnival. Yeah, in Korea. Yeah. Obviously, we're shooting the film. Bitcoin.com for all your Bitcoin cash Yeah, it needs. still has And it. Hoiby for all your trading needs. So.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Good luck. Bye. 여기는 이제 이렇게 부스를 둘러보다가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이 편하게 쉬라고 마련을 해놓은 자리인 것 같은데요. 나름 되게 예쁘게 인테리어도 해놓고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모습이죠. 되게 성의 있는 모습 감탄스럽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가세요? 이리 오셔야죠. 이미 아시아경제TV 시청자분들이 많이 봤지만 네. 누구시죠? 저는 유튜버 비트보이 세시봉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계에서 B급 감성과 재미를 담당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저희 그때 같이 해요. 또 만나요. 네.
이렇게 의도치 않은 친분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부스 이어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베스라고 처음 들어보는 이제 블록체인 컴퍼니가 있는데 어떤 곳인지 직접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I'm from Asia Economy TV, and we're doing the shooting about the go look around the conference. And I want to know what Orbis is. So would you briefly explain what Orbis is? Yeah, open blockchain providing a decentralized infrastructure as a service. We basically allow to connect to existing base protocols and make the applications more usable. You can scale the number of users, the transaction rate, and basically allow you to run your real-life application on the platform while remain connected to the base protocols. Okay. Where is this company from? So we're based in Israel, in Tel Aviv. Where? In Israel. Israel. Yeah. Okay. How does Israel accept blockchain, this industry? So there's a lot of blockchain companies in Israel, a lot of innovation. Actually, it's interesting. One of the reasons for that is that even before blockchain became so popular, there was a very big cryptography community in Israel. Oh, really? Yeah, there's a lot of academic research and a strong community, and that's why the area is booming. There are many startups, very strong community. Thank you for the interview. Thank you. See you around. 네? 저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다 아는 척하면서 얘기할게요. 뭐래요? 이스라엘에서 온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 들으니 우리나라도 조금 더 블록체인이랑 이런 암호화폐 쪽에 개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지금 블록페스타 2018을 다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많은 부스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피곤할 때 쉴 수 있도록 휴게 공간, 그리고 저 뒤에 푸드트럭까지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도 어느새 굉장히 이런 블록체인 업계에 익숙해졌다고 느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부스도 많고 알고 싶어 하는 부스도 되게 많아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어느 순간 즐기는 저를 보며 성장하는 도연이를 느낍니다. 오늘의 코인 김도연, 진짜 퇴근합니다. 오늘도 뿅! 이번 주도 가자! 네, 코인 넘버네 코너 속의 코너, 이형식의 핫뜨거 핫코인. 지난주 첫 회가 방송이 나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이 너무 뜨거운 이 분위기 그대로 가야 됩니다. 자, 방송을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난 처음 듣는 코인인데? 좀 아는 코인 좀 소개하지.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진짜 이 코인이 얼마나 성장을 할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들어봤을 법한 코인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오늘 이 영식이가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핫뜨거 핫코인 지금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코인 힌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코인 누구한테 줬어? 쟤한테 줬어? 얘한테 줬어? 테조스입니다. 테조스, 알만한 형님들 다 아시잖아요. 스캠이다, 안 나올 것이다. 정말 테조스를 지겹게 따라다닌 말들인 것 같습니다. 2014년 개발을 시작해서 2017년 7월에 ICO를 시행했죠. 무려 2,500억 원의 이상의 돈을 모금했으면서 이오스와 함께 이더리움에 대항할 수 있는 3세대 블록체인으로 기대감을 한 번에 받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개발진과 재단 간의 알력 다툼으로 인해 위기를 겪었어요. 개발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2018년 7월에 베타넷이 발표되고 일반인들은 테조스의 전송과 구매 및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말 좀 할게요. 집중하세요. 테두스는 모든 사용자가 프로토콜 업데이트를 제한할 수 있는 자체 온체인 커버넌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에 따르면 자동으로 프로토콜이 변경되는 거죠. 제한자는 보상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테두스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일어났던 하드포크가 일어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테두스 발전에 유익한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너무너무 쉽죠? 아프니까 TV 아시죠? 아프니까 TV에서 별풍선 좀 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뭐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 별풍선처럼 활용할 수 있는 토큰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위쇼 토큰. 위쇼 토큰의 위캐스팅 회사는 텐센트의 투자를 받은 중국의 MCN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 상황 어떻습니까? 다 안 된대. 암호화폐 삐, ICO 삐. 그렇다 보니 이 토큰의 정보도 베일에 쌓였습니다. 막 이렇게 쌓였어. 눈 쌓이듯이 막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큰이 지난주 한국에서 1회 미덥을 했습니다. 그 미덥, 그 현장, 생생 현장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캐스터 김도연입니다. 저는 지금 위쇼 미덥에 와 있는데요. 서울에서 열리는 첫 번째 미덥이라고 해요. 많은 인사들이 와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시죠.微售呢是一个基于区块链的短视频社区，那么在微售的这种激励体系下，能让更多的这种内容生产者还有用户增加他们这个内容生产者的收益，减少用户的使用成本。其实这就是微售做的这件事儿。韩国呢是一个内容大国，然后也有很多出名的这种明星，还有这个艺人体系也非常完善。那么微售呢，这个在韩国也希望得到更多韩国朋友的支持，然后大家一起努力，把短视频基于区块链短视频做好。不好意思，刚台上，那么马总一下，最后我想说一句话，就是微售、微卖点的项目，我们也投资了一些韩国的项目。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을지 꼭 말해보시면 에어드랍 티켓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 두입 마카롱보다 달게요. 이렇게 각기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련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런 미덥, 네트워크 참 좋은 것 같고요. 이 미덥, 첫 번째 미덥이잖아요. 이 미덥을 통해서 위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돼서 유용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위쇼 파이팅! 마지막입니다. 가을입니다. 가을하면 여러분들 코스모체인 예뻐지고 싶은 눈입니다. 화장품을 사랑하는 형님들 Let's get it! 코스모체인은요. 화장품을 사용하는 고객과 화장품 기업을 연결해주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뷰티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비하는 유저와 뷰티에 관련된 데이터를 원하는 기업들 연결해주는 통로라는 거죠. 유저들은 본인들이 제작하고 소비한 콘텐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들은 유저들의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님, 누님, 동생의 피부가 다 다르잖아요. 나한테 맞는 화장품도 달라요. 그렇다고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 찾으려고 세상에 나와 있는 이 많은 화장품을 하나씩 다 써봐야 돼? 난 못해. 어떻게 다 통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플랫폼, 여러분의 피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피부를 소중합니다. 자, 오늘 영식이가 준비한 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핫뜨거 핫코인 두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네, 이번 코인 넘버원의 시간은요. 코인 톡톡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이더리움의 극심한 하락, 그 원인은입니다.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코인 넘버원을 찾아주신 게스트는요. 블록패치의 김근영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 블록패치의 대표고요. 이름은 김근영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요. 블록크래프터스의 엄상현 CP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블록크래프터스에서 CP 역할을 맡고 있는 엄상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이버 블로그 소셜세이브로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이렇게 아시아경제TV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좋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더리움의 극심한 하락, 그 원인은인데요. 저도 정말 궁금해요. 작년 말에 한참 정말 최고치일 때 비교하면 정말 한 10분의 1 토막인가요? 두 분은 요즘 이더리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이더리움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이제 이더리움이 최근에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다 코인이 떨어지고 있지만 뒤에서 말씀드릴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좀 더 가격의 하락이 더 심한 폭으로 됐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비트코인 이외에는 다 이렇게 알트코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이더리움을 알트코인이라고 얘기는 하기에는 어째 조금 그렇지 않나요? 맞나요? 예. 조금 그렇긴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가 다 이제 알트코인으로 분류는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 같은 코인은 이제 알트 대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그 코인을 분류할 때 뭐 비트냐, 알트냐 이렇게 분류하기보다는 캐시형이냐 아니면 플랫폼형이냐 혹은 플랫폼 위에서 생성이 되고 구동이 되는 DApp형이냐 이렇게 나누는 게 좀 더 그 이해하시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데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 외에 모든 걸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플랫폼형이냐 아니면 이제 캐시형이냐 아니면 DApp의 형태를 갖고 있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님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정확히? 예, 사실 며칠간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가격을 잠시 봤더니 한 24만 9,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도 가격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그 작년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기 전 가격 정도로 많이 조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대세 상승 전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본전이지만 그 전에 이제 작년 초로 들어가면은 그때보다는 거의 그래도 10배 정도 아닌가요? 그 작년 초에 제가 한 2만 원대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 이더리움 가격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논란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더리움 자체가 이제 최근에 18만 원이 이제 저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거를 반등해가지고 현재 15% 넘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약간 그 깊이가 깊었던 만큼
약간 좀 반등도 커졌던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 옛날에 내가 산수연장 때 내가 뭐 올해 초 아니면은 올해 말 이더리움 가격이 내려가면은 난 무조건 전 재산을 걸고 살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네. 내려가니까 아무도 전 재산을 걸지 못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됐죠. 그렇죠. 그러게요. 뭐 인생이 그런 겁니다. 네, 지난주에요. 골드만삭스의 이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이더리움이 정말 많이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예,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그 ICO를 진행할 때 이더리움을 통해서 기금 모집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기금 모집을 받았던 ICO 프로젝트들이 이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이더리움을 매도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는 프로젝트 팀들도 아마 자금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울 상황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로젝트 팀들도 아마 약간 울며 겨자 먹기 네. 식으로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기금 모집 그 방식이 좀 더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IEO라든지 네. 아니면 IBO 혹은 뭐 STO 같은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 모델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나 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시기에는 이더리움을 매도하기보다는 ICO로 이제 자금을 모집하신 분들이 홀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ICO 같은 경우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월급도 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무 비품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더로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제 그걸 현금화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을 진행할 때 이만큼 필요했는데 그게 절반이 되고 더 내려가고 이러면은 이 정도라도 일단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더리움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ICO 아까 얘기하셨던 ICO 그 팀들이 물량을 매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사실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아까 방식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있고 이제 사실 이제 프라이빗 세일이나 이제 프리세일 ICO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퍼블릭 세일을 통해서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사서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서 모집하고 ICO를 많이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요소도 저는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더리움의 하락 원인이에요. 비탈린 부테린이요. 큰 손들의 치킨 게임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과감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비탈릭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예, 사실 치킨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 버블 사태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IT 버블 당시에도 그때 살아남은 네. 그 기업들이 지금의 뭐 우량 기업들이 되었고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탄탄한 그런 개발 과정을 거친다면은 앞으로 우량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트레이딩적인 입장에서 좀 바라봤을 때도 세력이 세력을 잡아먹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도 해요. 네. 실제로 크립토 펀드나 여러 세력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사실 큰 기관들이 이러한 세력들을 뭐 잡아먹었다라는 표현들도 있고 거기서도 살아남는 크립토 펀드나 뭐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앞으로 좀 성공을 하고 이 시장을 장악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 이제 채굴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채산성이 잘 안 나와서 이미 그 약간 손해를 보고 채굴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채굴 원가 정도 라고 하시는데요. 네. 사실 채굴장들도 보면은 해외에 이제 거대 채굴장들을 만드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기업들도 계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채굴장도 앞으로 치킨 게임이 시작된 이후에 살아남는 기업들이 이 시장을 또 장악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네. 덧붙이실 말씀이? 그러니까 이더리움 거의 비탈릭이 얘기한 치킨 게임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때 얘기하기로는 한 세 번 정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그냥 그때마다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다. 그냥 비슷한 상황이어서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그런 하락이 큰 폭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왔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채굴 쪽에 이제 채산성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이제 생기겠지만 궁금한 게 그럼 이제 채굴적인 부분에서 채산성을 이더리움이 이제 포스로 전환될 때 채굴 관련된 그런 이슈도 나올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지금 커뮤니티나 이쪽 부분들에서 네. 투자자분들이 암호화폐의 가치를 따지는 부분에서 사실 채굴 원가를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계셔요. 근데 사실 포스로 전환된 이후에는 이제 지분을 스테이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때는 이제 채굴 원가가 채산성에 반영이 되기보다는 그러한 스테이킹을 묶으려는 노력과 수요들이 아마 채산성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눈여겨볼 발언 중에서요. 이더리움 기술은 뚜렷한 진척을 보였고 그치만 더 이상 블록체인 산업의 천배 성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천배 성장까지는 힘든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암호화폐가 아무리 이제 변동성이 크더라도 1000배를 뛰어넘는 건 초반에 정도밖에 없었고 지금은 100배가 그때 대박이라고 얘기했을 만큼 1000배라는 걸 좀 높게 잡은 거 아닌가 생각을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1000배 성장은 어떻게 생각해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이게 초기 시장에 이걸 선점했던 사람들은 그 이상의 수익을 얻었겠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IT 버블 이후에 이제 몇몇의 기업만 살아남은 것처럼 현재 이제 그렇게 될 경우가 생기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1000배, 현재 시총이 1000배면은 엄청난 시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몇몇의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고 앞으로의 그런 약간 비탈릭 성격상 이거를 이제 투기성으로 하기보다는 약간 가치를 보고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 지금 비탈릭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진척을 보였다라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캐스퍼 업그레이드, 거기에 뭐 샤딩 혹은 플라즈마 라이딩 네트워크 같은 기술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콘스타티노플에 대한 하드포크에 대한 그 코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는 단계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한국의 온더라는 좀 개발사를 제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온더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기반의 그 여러 개발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 플라즈마 기술에 있어서 온더에서 플라즈마 EVM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 플라즈마 EV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초로 사이드 체인의 난제였던 데이터 가용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연구되었던 플라즈마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체인이 지금 어카운트 자료 구조로 되어 있던 데 비해서 기존의 플라즈마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UTXO 모델을 자료 구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몇 가지 좀 있었는데요. 스마트 컨트랙트의 구현 혹은 뭐 기존 디앱의 사용 혹은 멀티 체인으로 확장 그리고 기존의 개발 툴 사용이 불가한 그런 불가하다기보다는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온더에서 개발한 이 플라즈마 EVM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 체인에서도 자료 구조 자체를 이제 어카운트 구조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 이제 로드맵 발표했던 것처럼 사실상 이제 샤딩하고 캐스퍼 그리고 이수함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그런 부분 말고 아직 플라즈마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문제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가능할까요? 근데 사실 그 플라즈마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모든 플랫폼 코인이나 혹은 뭐 캐시형 코인 같은 경우에 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오고 있고 개발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확장성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 풀리는 시기는 사실 앞으로 한 2에서 4년 정도 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로드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인 뭐 세렝게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샤딩 플라즈마, 뭐 라이덴 네트워크 뭐 이런 기술들이 다 완료된 상태일 건데 앞으로 지금 진행하는 상황들을 보면은 한
4, 5년은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블록체인 대부분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네, 사실이죠. 이제 EVM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 블록체인 안에서 이것들을 DApp을 많이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뭐 EOS에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콘에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먼저 개발을 시작하고 있죠. 근데 이 이더리움의 중요한 경제적 가치 중 하나가 이 ICO 자금을 모집하는데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잖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양한 코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어느 정도가 있나요? 예, 사실 뭐 ICO 기금을 모집했던 그런 네. 코인들 중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퀀텀 DApp 그쵸? 같은 경우에는 퀀텀으로 기금을 모집한 적도 있었고요. 뭐 여러 플랫폼 코인들이 그런 플랫폼 코인들로 기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이런 ICO라는 모델 말고 다양한 기금 방법에 대한 모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트렌드들이 바뀌는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대체할 만한 그 ICO 자금 모집의 코인으로 좀 괜찮은 거는 어떤 거를 보고 계시나요? 이게 괜찮다고 얘기하기 좀 네. 뭐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는 사에서 네. 이제 어떤 메인 체인을 가지고 거기에 DApp으로 먼저 개발을 할 거냐 이 이슈인 것 같아서 개발사가 어떤 컴퓨터 용어를 가지고 어떠한 그 스펙을 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EOS 대비 점점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더리움의 약간 경쟁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직 보여준 게 많이 없지 않나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캐스퍼와 샤딩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요. 이로 무장한 이더리움 2.0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작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더리움 2.0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나요? 예, 현재 그 나왔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코드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있었고요. 사실 이더리움 2.0의 핵심 요소는 3가지 정도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포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샤딩, 그리고 세 번째로는 EWASM이라는 이더리움 웹 어셈블리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 방식인 POW 방식에서 지분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 POS 방식으로 그 증명 방식을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샤딩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평적인 그 입장에서 분할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EWASM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웹 어셈블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앞으로 새로 나오게 될 EVM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소요 시간 향상 그리고 이더리움을 웹 브라우저에서 이제 구동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혹시 덧붙이실 말씀도 있으신가요? 네, 그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샤딩을 이제 확장성 문제로 해결하려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POS를 하기 위해서 캐스퍼를 하잖아요. 네. 네, 캐스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그래서 FFG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포스로 전환이 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원래 POW하고 POS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점점 더 단계별로 나가면서 POS로 바뀌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캐스퍼 FFG가 이제 완결성을 좀 제시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샤딩을 좀 더 보완을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캐스퍼와 샤딩을 같이 얘기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이 POS 전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POW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많은 그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채굴자가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채굴에 필요한 그런 전력이 굉장한 에너지 낭비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POS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좀 봤을 때 네. 에너지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은 뭐 로켓풀이나 비콘 체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 지분을 어느 정도 뭐 지금은 32개 정도를 묶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좀 더 많은 분산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개인들의 참여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약간 염려가 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네.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네. 32개의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 개인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예. 네. CP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더리움이 POS로 방식으로 간다는 거는 약간 비탈릭의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POW가 사실상 옛날에는 이제 보안성은 확실하게 잡혔지만 이게 채굴 풀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과점화되면서 약간 이게 탈중앙화랑 거리가 좀 멀어지지 않았냐라는 네. 의견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식 저항성도 좀 더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POS로 전환해서 뭔가 탈중앙을 좀 더 원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OS 같은 경우에는 51%의 공적을 이제 POW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좀 더 그런 안정성, 보안적인 안정성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통해서 이더리움이 POS로 가는 방식으로 선택한 게 저는 좀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더리움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네. 좀 웹서핑을 하다 보니까 POS로 전환이 되면 채굴이 쉬워져서 이게 잘못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누리꾼들이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채굴이 쉬워져서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굴자가 세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커뮤니티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전기세가 들어가고 채굴기 값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채굴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산다는 거죠. 예, 이러한 약간 원리 때문에 어느 정도 채굴자가 붙어야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공식 아닌 공식이 좀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POS로 전환이 된 이후에 뭐 이더리움이 기술적인 개발 단계가 순조롭게 잘 밟아져서 네. 정말 뭐 완벽에 가까운 플랫폼이 되면은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이더리움이 채굴하기 쉬워져서 휴지 조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더리움의 전체적인 가치보다는 약간 당장에 그냥 이게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더리움 갖고 있는 이제 네트워크가 엄청 많고 그 유지 케이스가 점점 더 생기고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정이 된다면은 휴지 조각으로 변하기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투자 모델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오스는요, DPOS, DPAOS 죄송합니다. 이오스는요, 제가 말이 꼬였네요. 네. 네, 이오스는요, DPoS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더리움은 왜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POS 방식을 사용하나? 이게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그 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뭐 델리게이티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고 해서 위임 지분 증명 방식입니다. 그래서 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들에 대한 부분을 검증해주는 그리고 네. 블록 검증자, 그러니까 블록을 생성하는 사람을 이제 사람이라기보다는 네. 행위자를 BP라고 합니다. 네. 블록 프로듀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21명을 뽑아놔요.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메인 네. BP를 21명을 뽑아놓고 다른 이제 서브 BP들을 쭉 뽑아놓는데요. 이 21명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사실 블록을 만들고 이러한 노드들이 이 블록에 대한 진위 여부나 이게 타당한지를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요. 노드들이 너무 많다 보면은 이 검증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네. 근데 21명 같은 경우에는 이 검증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블록을 빨리 생성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들이 생기느냐. 이 노드가 별로 없다 보니 이게 중앙화된 시스템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비탈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탈중앙화,
그리고 이더리움 그 커뮤니티 멤버분들 자체도 탈중앙화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디포스 쪽은 아예 생각도 안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실제로 네. 그 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화돼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비유해드리면은 약간 그 원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 100명이 모여야 되는데 그냥 21명만 모여서 이거를 합의를 하게 되면 좀 더 속도는 빨라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그래서 속도가 증가해가지고 이걸 좀 더 실생활에 적용하기 쉽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이게 탈중앙화의 거리는 멀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탈중앙화가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탈중앙화가 이제 블록체인의 약간 좀 모체 느낌이긴 한데 그게 실제로 적용되는 거랑 비교했을 때 그 꼭 따라가야 되는지는 좀 의심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에 이제 세상에 존재했을 때 나왔던 게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2008년에 일어났던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안 쪽으로 나왔던 건데요. 네. 사실 이더리움부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플랫폼적인 역할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정신이 탈중앙화라는 단어에서 약간 분산화 개념으로 많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중앙화에 대한 대접보다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세상에 나타내놓고, 그것들을 사실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산업이 발달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디어고, 두 번째로는 스케일링 업입니다. 근데 이 스케일링 업을 하는 방법이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축적된 시간에 의한 경험, 혹은 이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부분에서 오는 경험인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서양 쪽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산업이 발전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을 통한 플랫폼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간 제약 없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초석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너무 진리보다는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분위기가 좀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연말에 그 이더리움 선물이 출시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이제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곳에서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반응도 좀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더리움 선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지만 한쪽에서는 우리는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서, 과연 근데 비탈릭의 성격상 이거를 원할까에 대한 이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이라는 것들이 존재해서, 옛날에는 이제 비트코인도 선물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오르길 원하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이제 가격이 내려도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승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호재로 작용해서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그 뒤에 비트코인처럼 뭔가 가격이 오르는 걸 좀 더 힘들게 하는 약간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트코인도 사실은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이요, 반등할까요? 사실 저는 누가 가격적인 요소를 좀 물어보면은 답을 잘 안 하는데요. 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의 많은 개발자 연합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있는 개발사인 온더 같은 경우에도 플라즈마 EVM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러한 성과들이 언젠가 빛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또 가격으로
네.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긍정적인 쪽의 의견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CP님은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뭐 부정적이신가요? 저도 긍정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 시총을 살펴보면은 과거 시총을 이렇게 막 이더리움만큼 오래 유지한 그런 코인도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이 가격의 변동이 엄청 크고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총 2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이 그냥 단순히 어떤 사건에 의해서 흔들릴 만한 그런 요소는 있어도 무너지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EEA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네트워크도 많이 형성돼 있고 이런 기술적인 개발이 꾸준히 된다면 저는 이 이더리움이 결국에는 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더리움 잠재력이 뭘까요, 대표님? 사실 잠재력은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뮤니티 그리고 개발에 대한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처음 나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었고요. 그 이후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미된 이더리움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 생각은 우선 기술적인 측면은 네. 확실히 저희가 체크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세계의 이런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체제로 혹시 암호화폐가 계속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베네수엘라나 아니면은 뭐 짐바브웨 혹은 터키 같은 경우에 지금 화폐 정책을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뭐 지금 티어 1 컨트리라고 영어로는 많이 말을 하는데요. 네. 그런 상위권에 있는 뭐 국가들이 금융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남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약간 제도적인 보완이나 아니면은 뭐 유지를 좀 안전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보충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저도 그냥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 화폐 정책이 있는 만큼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뭔가 국가 차원에서 발행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만큼 앞으로의 그런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코인톡톡에서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잠재력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조금 오늘 토크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정리요? 네. 사실 오늘 주제가 네. 이더리움의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암호화폐를 뭐 투자하시건 아니면 공부를 하시건 간에 좀 지켜보실 그런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어떠한 암호화폐를 딱 골랐을 때 이게 캐시형인지 아니면 플랫폼형인지 아니면 DF형인지 먼저 판단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플랫폼형이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확장성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DF이라고 하면 어떠한 문제를 어떤 기술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은 좀 더 올바른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리라기보다는 저도 네.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시총 상위 코인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플랫폼이나 디지털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코인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리고 비체인도 그렇고 뭔가 다 플랫폼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플랫폼 전쟁이 될 거라 생각해요. 어떤 플랫폼이 살아남을 것인지 그리고 그 플랫폼을 살아남기에 어떤 킬러 앱이 생길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점을 두고 약간 이 플랫폼을 좀 더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한 DApp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시면 좀 더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코인 넘버원에 처음 출연하셨는데요. 먼저 대표님부터 오늘 출연 어떠셨나요? 오늘 출연 정말 좋았고요. 이렇게 좋은 분들 또 만나 뵙고 아나운서님도 좀 이렇게 아름다우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CP님도 한 말씀. 네,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많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많이 시청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약간 그런 시간이 되었겠다 생각했어요.
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더리움 어디까지 하락하나 조금 걱정했었는데요. 그래도 밝은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1시에 생방송으로 코인 넘버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시아경제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시죠? 생방송 토크쇼 코인 넘버원 다음 주에 봬요.